훨씬 더 집약적이고 더 많은 것을 한 지역에서 투자한 것 이상의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었고요. 이런 새로운 기술, 단순히 농작물을 재배하고 이런 것들을 수확하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주변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새로운 생활 방식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근대사회, 산업화 이후에만 나타났던 어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실제는 수렵채집 시대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농경사회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의 발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근대 산업화의 산물이다 라는 것은 그런 어떤 기술의 발전 속도라든가 그로 인한 변화라는 것이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산업화 이후의 시대에 가장 빠르고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고 또 새로운 기술이 널리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또 다른 기술들과 같이 혼합되면서 또 뭔가 또 새로운 어떤 기술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에게 보다 새롭고 보다 독자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여러 가지 형태의 생활 방식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인간의 생활의 방식, 특히 이제 인간의 공동체의 규모라든가 또는 그 인간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 언제나 기술이 혁신과 발전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반면에 어떤 특정한 시기의 기술 혁신이라든가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던 반면에 어떤 시기에는 기술의 부진이라든가 더 나아가선 정체라든가 또는 후퇴, 이런 것들이 발생했던 시기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렵채집 시대를 거치면서 농경사회를 접어들고 농경사회를 거치면서 근대산업 사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나 반드시 모든 기술들이 전부 다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작물화라든가 가축화,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소위 말하면 길들이기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길들이기를 통해서 인간이 이제 인위적으로 동식물의 유전자 구성을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맨 처음에 이제 인간이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이제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그 시기에 존재했던 동식물들의 90% 혹은 많게 잡으면 99%까지는 전부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많은 생산물을 낼 수 있는 동물이라든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고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유전공학에서 말하는 인위적인 유전자 변경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선호하는 어떤 특정 동물, 예를 들어 돼지라든가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이라든가 벼라든가 수수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 식물들을 더 많이 재배하면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길들이기 과정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관계라든가 경작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결국은 인간이 맨 처음에 정착하게 됐던 그 주변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변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또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부분하고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온난화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이제 기온이 따뜻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안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내륙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제 온대 지역 또는 열대 지역에서 소위 말하면 정착 생활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정착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는 인간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제 자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인간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지역에 더 남아서 보다 많은 어떤 생산물을 우리가 낼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이제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를 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집약화라든가 기술의 개발이라는 것을 취하게 되고요. 결국 한 지역에 정주하게 된, 소위 말하면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집약화라는 것을 통해서 혹은 기술 개발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생산물, 더 많은 잉여 생산물, 더 많은 어떤 먹을거리와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변 환경으로부터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업 공동체가 실제로는 수렵 채집 시대에 비해서 그 규모라든가 혹은 인구의 수라든가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원들, 그 얼마나 많은 다양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농업 공동체가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큰 규모의, 훨씬 더 다양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공동체의 소위 말하면 크기, 공동체의 기능,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것이 수렵 채집 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강화된 공동체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시라든가 또는 국가의 형태로까지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 지역에 편재해 있던 농업 공동체들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성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중동 지역이라든가 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이런 여러 지역에 분포해 있는 농업 공동체들은 주변의 환경 또는 특히 기후라든가 자연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 사이에 문화적인 다양성과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종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특징들을 크게 보면 뭐 촌락사회를 구성했다. 혹은 인구의 역동성, 소위 말해 인구의 증가 속도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졌다. 그리고 기술의 혁신이라든가 또는 기술의 혁신이라는 것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보급되는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팩터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잉여 생산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그 잉여 생산물의 양에 따라서 서열화라든가 계층화, 더 나아가서 권력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는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수렵 채집의 생활 패턴을 다 버리고 농경 생활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수렵 채집 생활을 종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농경 생활을 종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공동체와 농업 공동체가 아닌 소위 말하면 수렵이라든가 채집이라든가 목축이라든가 이런 어떤 삶의 방식을 영위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